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래엔 2학년 2학기 1단원 함께 보아요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놀부전이나 흥부전 이렇게 재구성된 작품들을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그 전에 재구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정의를 먼저 이제 살펴보고 갑시다. 아마 여러분은 이 학습지에 부교재에 다 이거 정리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자습서에도 똑같은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요. 저는 교과서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교과서에서는 좀 28페이지에 적혀 있어서 여기를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재구성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원작의 내용이나 표현, 형식, 맥락, 매체의 변화를 주어서 새로운 작품으로 창작하는 것을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무슨 해리포터 영화를 가지고 해리포터 뮤지컬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엄마 까투리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무슨 연극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다 재구성이라고 하거든요. 웹툰이 영화가 되듯이. 여기 그리고 자, 두 번째 재구성된 작품과 원작을 비교하며 감상할 때는 이게 중요해요. 내용, 형식, 표현 등에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를 파악한다. 내용도 달라질 수 있지. 형식도 달라. 형식은 예를 들어서 형식은 문학의 갈래랑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뭐 시에서 소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영화 시나리오, 그러니까 소설이 영화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갈래가 바뀌면 그 갈래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특징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게 전개되거든요. 그런 것들, 이거는 결국 문학 개념과는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소설이라는 게 영화를 위한 대본은 되게 다르니까.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도 달라질 수 있다. 3번, 재구성된 작품을 감상할 때는 원작을 재구성하는 데 바탕이 된 작가의 새로운 관점이나 상상을 이해한다. 자, 네 번째, 재구성된 작품과 원작을 각각 있는 그대로 감상하고 작품이 담고 있는 가치를 이해한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바로 요 네 가지가 비교하며 읽는 방법이에요. 원작이랑 재구성된 작품을 읽는 방법이고, 자, 그리고 다음 옆에 재구성된 작품을 원작과 비교하며 읽을 때의 효과를 쌤이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 새로운 상상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 작품을 깊게 이해할 수 있고, 세 번째,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을 기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이유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것들 중에서 뭔가 재구성된 작품들 보면 특히 고전 같은 거 있죠. 뭐 로미오와 줄리엣, 뭐 춘향전 이런 건 오늘날도 계속 뭐 어린이 뮤지컬로도 만들고 뭐 어린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엄청 다양하게 재구성되잖아요. 이렇게 고전적인 작품이 현대에도 끊임없이 재구성될 때는 이게 문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일단 1번, 이거는 약간 우리 문화를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가 잘 담겨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교훈적이고 이럴 수 있겠지? 두 번째는 시대를 초월하여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감정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사랑 아니면 그리움 아니면 뭐 선과 악의 대결 뭐 이런 거잖아. 선이 승리하고 악은 벌받고, 이렇게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보편적인 감정들이 있으면 사람들의, 독자들의 공감이 많아져요. 그래서 옛날 작품들은 지금 다시 봐도 좋은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아기 때 전래동화 배우잖아요. 그거 다 옛날 작품이잖아. 그게 다 재구성이다. 왜냐면 원작은 되게 어려운 한자어도 많고 좀 고사성어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막 두세 살짜리 아이들한테 막 사자성어를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 그럼 그거를 더 쉬운 언어로, 더 짧은 문장으로 재구성하게 돼요. 그치? 여러분 전래동화 다 봤죠? 자, 그런 재구성이 되는 문학들은 특징이 있다는 거지. 우리의 어떤 민족적인 얼과 문화가 담겨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의 문화에 걸맞은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감정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는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러브스토리는 1000년 전에도 감동적이고 지금 봐도 감동적이에요.
그렇겠지? 아니면 엄마와 어떤 딸의 어떤 사랑 이런 거 이런 것도 옛날에도 감동적이고 지금도 감동적이야. 오케이? 이거 많이 틀려 이거. 이따 다시 한번 학습 활동에서 쌤이 짚어줄게요. 자, 우리 오늘 놀부전하고 흥부전 볼 건데 저는 순서를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 흥부전을 먼저 봤으면 좋겠거든요. 흥부전이 더 어려워요. 그리고 얘가 원작이잖아. 자, 원작을 먼저 봅시다. 쌤이 먼저 필기를 한번 싹 해놨는데 먼저 흥부전은 자, 여기부터 보자. 흥부전은 일단 고전소설이에요. 고전소설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쌤이 좀 정리해놨거나 1번 권성징악적인 주제, 그러니까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하고, 괜찮지? 2번 해피엔딩, 항상 해피엔딩이에요. 3번 전기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 전기적이라는 거는 비현실적 요소가 있다는 말에 어려운 한자어고요. 모르면 죽는다. 그죠? 선생님 문학 개념을 시험에서 항상 전기적 외우라고 하죠. 자, 네 번째 전형적인 인물들이 등장해요. 전형적인 인물,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고전 소설이 그렇다는 거야. 보통. 예를 들어서 뭐 착한 애는 얼굴도 이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나중에 복 받고 말이고. 자, 그리고 자 5번 편집자적 논평, 즉 서술자의 개입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거는 서술자가 자기가 상황을 판단해 주는 걸 말해요. 이 편집자적 논평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 소설의 어떤 편집자가 되는 것처럼 자꾸 뭔가를 수정하고 편집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저 놀부 거동 보소 막 이러는 거야. 야 놀부 꼬라지 좀 봐봐. 쟤 웃긴 거 봐봐. 이렇게 막 독자들에게 말을 거는 방식으로도 편집자적 논평을 할 수 있어요. 또는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이렇게 막 그 심청이랑 신봉사랑 껴안고 막 엉엉 울면서 이별을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이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 막 이래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자기가 울어. 엉엉엉 너무 슬퍼. 그걸 지켜보는 내가 너무 슬퍼. 그러니까 자기의 정서를 나타낸다. 너무 슬프지 아니한가 이런 거. 이런 것도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합니다. 혹은 어떤 장면을 묘사할 때도 자기 생각을 좀 얹어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지나가는 그 강아지도 그 흥부를 지나가는 강아지도 놀부를 겁내하니 이 안이 웃길 소냐 뭐 이렇게. 웃기지 않냐? 이렇게 막 지가 약간 썰풀 때 약간 이렇게 말 재밌게 하려면 중간중간 내 판단을 막 섞으면 재밌잖아요. 그 느낌이 바로 편집자적 논평 혹은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진짜 고등감을 좀 더 어렵게 배울 거니까 지금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6번째는 대부분의 고전소설, 사실 전부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고전소설 좀 간단해요. 뻔해. 근데 이 흥부전은 좀 어려운 편이죠. 왜냐면 판소리계 소설이라서 그래요. 쌤이 여기 오른쪽에 판소리계 소설을 정리해놨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춘향전, 토끼전, 흥부전 이런 것들이 판소리계 소설이에요. 이런 작품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시작은 설화였어. 이 흥부전 같은 경우는 동물 보은설화, 동물이 은혜 갚은 까치 이런 거잖아. 혹은 이제 어떤 방이라는 인물의 설화, 여기서 이제 박을 타가지고 재물을 얻거든요. 그리고 박타는 처녀 설화, 이런 여러 가지 설화들이 짬뽕 되면서 이야기가 막 섞여서 판소리로 정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판소리가 되면 흥부가라고 부르죠. 이게 노래여서 가라고 하는 거야. 자, 진짜 중요하다. 나중에 고등 올라가면 모의고사 볼 때마다 흥부가라고 나오잖아. 그럼 갈래가 판소리란 소리야. 알았지? 흥부가라고 나오면 갈래가 판소리라고. 그런데 흥부전이라고 하면 판소리를 글자로 기록한 판소리에서 출발한 소설인 판소리계 소설인 거예요. 갈래가 달라져. 이거는 판소리가는 가라고 부르고, 얘가 소설로 정착되면 전이라고 부르는 거지. 박타령이라는 판소리도 있는데 부르는 이름이 다양한 거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구전으로 이 작품들이 전래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좀 뭔가 스토리가 다양해요. 결말이 여러 개인 작품들도 많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흥부랑 놀부랑 화해해서 해피엔딩으로 사이좋게 끝났다 이런 건 알고 있을 텐데 실제로 놀부가 완전 그냥 패가망신하는 결말이 있는 이본도 있어요. 이본이라고 하는 거는 달을 이자의 원본 분자죠. 약간 이렇게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걸 이본이라 그래요. 그런 이본도 있다는 거. 이게 구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얘가 문자로 기록되면 소설이 되죠. 그리고 판소리에서 출발했으니까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흥부전은요 한문이 아니라 국문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로 국문으로 적힌 이 흥부전을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럼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들을 좀 볼게요. 이거는 춘향전, 토끼전 다 공통이에요. 1번 해학적이고요. 이렇게 해학적이면은 문학의 미식, 문학의 미적 범주가 4가지가 있잖아. 그치? 4가지가 기억 안 나면은 속상한데 문학 개념 프린트가 있었는데 우아미, 순고미, 비장미 그리고 골개미 이렇게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4가지 중에서 판소리계 소설은 해학적이기 때문에 골개미가 있다라고도 이제 선지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해학적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풍자적이기도 하겠지. 비판할 사람이 있다면 이게 조선 후기 작품들 대부분 비슷하죠. 그래서 누군가를 까면서 시작을 해야 되잖아. 서민들의 문학이기 때문에 이게 해학, 골계, 풍자가 많이 나와요. 두 번째, 주로 사음보의 운문체다. 이거 왜 운문체겠어? 판소리니까. 판소리는 노래니까. 당연히 운율감이 있어야겠지. 그리고 서민적인 언어를 써요. 그래서 좀 서민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의성어나 사투리, 의태어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생동감을 더 살릴 수 있다. 4번 구전되면서 이본이 만들어진다. 이본 다른 스토리의 결말을 갖고 있는 작품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제가 좀 다양해질 수 있다. 5번째 언어의 이중성이 드러난다. 이 언어의 이중성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판소리는 원래 서민들이 즐기던 문화예요. 그러니까 마당에서 그냥 하는 거잖아. 이게 왕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판소리 향유층은 원래 서민이었거든요. 근데 점점 인기가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양반들도 막 판소리를 막 좋아하게 돼요. 그러면 양반이 청중일 때 양반이 듣기 재밌으려면은 약간 유머 포인트를 조금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반들의 언어가 판소리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럼 양반들의 언어는 뭐냐면 한자어야. 특히 이런 고사성어나 아니면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거나 아니면 조금 어려운 단어 한자어를 쓰면서 뭔가 그 썰을 풀게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더불어서 주제가 굉장히 유교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심청이는 효를 중시하지, 춘향전은 절개를 중시하지, 흥부절은 어떤 이제 형제간의 우애 좋게 지내라는 거를 강조하지, 토끼전은 이게 충성심, 왕에게 복종하는 그런 충성심의 중요성을 말하지. 이런 것들 보면은 다 유교적인 주제란 말이에요. 이게 판소리가 이렇게 정착되는 과정에서 판소리의 향유층이 서민에서 양반으로 확대되면서 양반들이 좋아할 법한 유교적인 주제가 좀 들어가고 양반들의 언어가 서민들의 고유어에 얹어지는 거예요. 플러스 되는 거야. 그래서 흥부전을 읽으면 이렇게 판소리계 소설들을 읽으면 되게 어려워. 한자어도 되게 많고 그래도 여기는 여러분 중학생이라고 되게 다 번역을 해놨거든요. 근데 고등 수준에 가서 흥부전을 다시 보시면 한자어가 너무 많아서 놀랄 수 있어요. 그거를 바로 언어의 이중성이라 한다는 거. 알았지? 자, 흥부전은요. 출제 포인트가 여기 되게 어려운 단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전답, 보부상단 이런 거. 풀무, 무조건 다 외워야 돼요. 무조건이야. 시험 범위에 고전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토속적이고 어떤 향토적인 어휘들이 나온다는 거는 많은 학생들이 그 단어의 뜻을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험에 내요. 근데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단어를 외워줄 순 없어요. 스스로 순공으로 단어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단어, 어휘, 여기 적혀져 있는 모든 단어를 단 하나도 모르면 안 돼. 다 외워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전에 이 핵심적인 인물을 조금 볼게요. 흥부와 놀부가 굉장히 대립적인 인물로 설정되어 있죠. 흥부는 가난한 농민이고요. 놀부는 부자 농민이에요. 흥부 착하고 긍정적 인물, 놀부는 악해, 나쁜 인물, 부정적 인물. 흥부가 주동 인물, 흥부전이면은 더 주인공이 흥부여야지. 거기에 반동, 빌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놀부. 그 흥부는 무능하고 소극적이고요. 반대로 놀부는 탐욕적이에요. 근데 흥부와 놀부가 여기서 둘 다 몰락한 양반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약간 스토리를 보면 사실 형제니까 둘 다 몰락한 양반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오늘날 흥부전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보면 약간 경제적인 관점에서 흥부랑 놀부는 사실 진짜 형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냥 상징적인 그 형제라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흥부는 굉장히 양반의 체면을 되게 높이 치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를 근대적 인물이라 그래요. 근대적이기 이전의 인물이란 얘기지. 다른 말로 봉건적인 인물이다. 봉건사회라고 하잖아. 유교 하는 사회 애템 하고 내가 양반인데 어떻게 일을 해 이러는 거. 약간 그런 봉건적인 인물로도 그려져요. 근데 그래서 막 약간 좀 자존심 상해하고 그래. 흥부가 자기가 가난하지만 그러니까 찬밥 더운 밥 가르쳐지가 않은데 양반으로서 좀 그런 체면은 차리거든요. 근데 놀부는 얘가 나중에 여러분 스토리 알겠지만 제비다리 억지로 부러뜨려가지고 벌 받잖아요. 막 박을 타고 이러는데 막 도깨비들 나와가지고 놀부한테 막 승내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너 부모님이 도망친 노비잖아 해가지고 막 추노꾼이 갑자기 막 나와가지고 놀부한테 뭐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놀부는 노비의 아들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노비의 아들. 그럼 얘는 천민이란 얘기야. 천민이란 얘기지? 그러면은 이렇게 천민인데 오늘날은 왜 이렇게 막 갓 같은 거 쓰고 애템 하는 부자가 됐겠어요.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신분을 산 걸로 묘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그냥 1차원적으로 해석하면 흥부가 양반 체면을 차리는 사람이면 놀부도 형제니까 둘 다 그냥 몰락한 양반인 거야. 가난한 양반.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경제적인 관점에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흥부는 양반 그런 허례허식, 정근대적인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짜 몰락한 양반의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놀부는 이제 막 떠오르는 신흥 부유층 그리고 과거에는 천민이었는데 심지어 천민 출신. 조선 후기가 실제로 천민들도 막 돈만 많으면 막 이렇게 양반이 좀 됐었나 보지. 그래서 그렇게도 해석하는 이제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치면은 이 흥부와 놀부는 진짜 형제가 아니겠지. 그냥 형제인 것처럼 이제 상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흥 부유층이라고 하면 사실 다른 말로 이런 말도 돼. 지주, 땅을 소유한 지주. 왜냐면 땅주인이 흥부를 막 내쫓고 막 괴롭히고 가난하다고 그럼 가난한 애를 괴롭히면 더 가난해지고 막 이런 거잖아. 그래서 약간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형제가 아니다. 사실은 그냥 신흥 부유층 땅을 소유한 지주가 진짜 가난한 몰락한 양반인 가난한 농부를 내쫓는 스토리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스토리로 갑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 자, 전라도 운봉과 경상도 함양 땅 얼음에 형제가 살았다. 얼음은 경계점이란 뜻이에요. 놀부는 온갖 나쁜 짓을 일삼았고 동생은 형과 달리 마음이 착하고 행실이 남달랐다. 대조적인 성격이 드러나죠. 자, 부모님 돌아가시자 놀부는 괜히 생트집을 잡아서 불호령을 내리며 흥부를 내쫓았다. 부모님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이거 왜 중요하냐면 그 놀부전 있잖아. 놀부전 그 재구성된 놀부전과 다른 스토리야 여기가. 이게 원작과 어떻게 내용과 형식 이런 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이제 내용 비교해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흥부가 유산 못 받았고 이제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자, 그래도 집이라고 멍석자리 거정문에 지푸라기를 이불 삼아 추나추동 사시절을 지낼 적에 자 추나추동 한자 모르면 큰일 나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얘 집은 약간 수수대로 되어 있어. 수수대로 되어 있어. 그리고 애들 옷은 멍석이야. 제대로 된 옷도 없어. 멍석 돗자리잖아. 돗자리를 옷으로 입다 생각해봐. 그래서 너무 웃기잖아. 자, 얼마나 가난한지를 알려주고 있죠. 먹고 살 도리가 없으니까 손에 잡히는 대로 관용어네. 관용어네. 손에 잡히는 대로 관용어, 관용 표현.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이런 말이지. 뭐든지 품을 팔아서 품을 파는 거는 노동력을 팔아서 이 뜻이에요. 끼니를 이었다. 흥부가 품을 파는데 상화전답 김매고 자, 이 부분이 어려워요. 이 되게 장황한 열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토속적 어휘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이 모르는 옛날 말, 농촌적인 말. 그래서 어휘 진짜 외워야 돼. 쌤이 몇 번 말했다. 어휘 문제 틀리면 쌤 진짜 속상해요. 그 정도도 어휘를 못 외울 거면은 공부를 할 생각을 하면 안 돼. 때려쳐야 돼. 어휘는 외워줘요. 자, 그래서 토속적인 어휘들을 이렇게 나열할 건데 이렇게 장황하게 열거하면 쌤이 무조건 해학적이라 그랬지. 선생님 유튜브에서 해학과 풍자의 차이 들어보세요. 거기서도 쌤이 흥부전을 예시로 들었어요. 이 장황하게 열거하면 무조건 해학적이다. 해학적이면 미적 범주 중에 골개미를 만들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전답에 김을 메고 전세대동 방아 찍기. 전세대동은 대동법이야. 그러니까 세금을 옛날에 특산물로 주다가 이제 쌀로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그 쌀을 방아를 찧은 다음에 받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방아 찧는 노동을 하고 지금 완전 막 노가다 뛰는 거지. 보부상단 삭짐지고. 보부상이 옛날에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쿠팡맨이에요. 근데 돌아다니는 마트야 마트. 옛날에는 막 편의점이 없으니까 자기가 물건을 막 셀프로 막 이동시켜 주는 거야. 쿠팡맨으로. 이 보부상단에 짐이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막 시골에서 막 서울로 올라오는 거지. 그 짐을 메고. 그러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이게 알바를 썼나 봐요. 그래서 흥부가 그 짐을 이동시켜주는 알바를 한 거죠. 그리고 초상난집, 부고 전화기, 사람 죽었다고 알려주는 거. 그리고 묵은 집에 담도 쌓고 새 집에 땅을 도두고 대장간에서 풀무, 그 바람 일으키는 거, 기구 있거든요. 바람 불고 십리길에 가마 메고 오품 받고 말편자 걸고. 이거 쉽지 않아. 말의 말굽 쪽에 편자를 걸어야 되는데 말이 막 날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이렇게 극한 직업이에요. 두품 받고 똥 제치고 그쵸. 거름 만들고 똥 냄새 나겠다. 단양 받고 소홍장 치고 사람 죽으면 좀 씻고 해야 되잖아. 장의사들이 하는 일. 그리고 생전 못 해본 일로 이렇게 벌기는 버는데 여기 보면 이 사람 일함. 이것도 앞에 있는 놀부전과 조금 다른 스토리예요. 놀부전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하거든. 근데 여기서는 되게 성실히 일해요. 근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몸이 약해가지고 하루 이제 일 갔다 오잖아? 그럼 며칠 알아. 그 생계가 막막한 거야. 뭐 나 이렇게 무능력한 아빠가 다 있냐? 할 수 없이 흥부 아내가 또 품을 팔아. 이 아내도 적극적이야. 아내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이야. 여보, 제가 대신 일할게요. 그래서 5, 6월에 밥 메고 9, 10월에 김장하고 한말 받고 벼 흙고 물레질 배짜기 여자들이 하는 거 다 하네. 막 그 빨래질에 헌옷을 입고 홀린 장애에 구진을 가서 막 이렇게 전 부치고 하겠지. 채소밭에 오줌 주고 그리고 막 비료 같은 거 주고 가진 길쌈은 바느질을 하는 일, 그리고 뭐 된장 끓이고 뭐 간장 끓이고 이런 장 다리기, 그리고 물방울 쌀 까불기. 이렇게 쌀에서 그런 곡식에 더러운 거 이물질들을 날려버리는 걸 까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보리 갈 때 거름 넣고 모짜리에 잡풀 뜨고 모짜리 이제 벽시로 모를 만들어 이렇게 네모난 거에다가 약간 이렇게 모종처럼 만드는 거를 주변에 잡초도 뜯어내고 아기 낳고 첫 국밥을 산후조리원도 못 가. 아기 낳았는데 국밥을 자기가 져먹어. 그리고 몸조리 못해. 그리고 절구질로 절구질이 몸조리야?
오마이갓. 그리고 1시 반 때 놀지 말고 이렇게 품을 파는데도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할 지경이었다. 즉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그지?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부분 겁나 길잖아요. 여기를 쌤이 장황한 열거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잠깐 볼까요? 자, 중학교 때는 배우지 않는데 쌤은 조금씩 어렵게 가르치니까 고등학교 때 나오게 되는 문학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장황한 열거는 장면의 극대화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확장적 문체라고도 부르죠. 장면의 극대화한다는 건 이 극이 연극 같다는 거야. 아주 오바세바 한다는 거야. 내 눈에 보이듯이 현장감 있게 그래서 열거해 주는 거거든. 생동감 있게 하려고. 그래서 그리고 걔가 이게 판소리에서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판소리였다고 하면 노래가 아주 구성적. 볼까? 상하전답 김매고 전세대동 방아찍고 보부상단 삭점지고 조상남지 부고 전하고 이런 식으로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요렇게 장황한 열거가 되면 문학에서 뭐라고 부른다? 자, 판소리 소설에서 장면의 극대화가 있다. 확장적인 문체를 쓰고 있다. 확장적이라는 건 TMI로 길게 느려 쓴다는 얘기야, 문체가. 그럼 어떤 효과가 있어? 쌤이 괄호 안에 넣었습니다. 묘사를 더 잘해줄 수 있지. 생생한 묘사. 그러면 생동감 더 생기지, 현실감 더 생기지. 그리고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잖아. 그러면은 뭐도 생겨? 운율, 리듬감도 생기지. 그리고 웃기잖아. 그럼 해학성도 높아지지. 그러면은 그 판소리를 듣는 청중들의 흥미도 높아지겠지. 귀가 쫑긋하겠지. 깔깔깔 웃겠지. 아시겠죠? 장면의 극대화입니다. 판소리계 소설의 정말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기다 하나 써줄까? 6. 장면의 극대화. 오케이. 다음. 자, 이제 어따 이놈 흥분호마 이게 중략으로 스토리가 한 바뀌었어요. 이 스토리가 좀 진짜 지나갔어? 이 홍보야. 사람이 하늘이 사람을 낼 때 제각기 정한 분수가 있어서 잘난 놈은 부자 되고 못낸 놈은 가난한데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게 네 복을 뺏어서 그러냐? 서리법. 내가 뭐 네 복 뺏어가서 부자고 너는 가난하냐? 그래서 막 뭘 하고 있어. 누구한테 떼쓰자고 이 홍련의 곡식을 달래?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지금 무슨 상황인 거야? 흥부가 놀부를 찾아온 거야. 아, 형님 곡식 좀 주세요. 흉년인데 라고 찾아온 거지. 근데 줘 안 줘? 싫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목맨 소리에 대여 눈물방울이나 찍어내면 어씨 너무 매정해 진짜. 아 진짜 슬퍼서 울잖아 흥부가. 근데 너 왜 다 페이크야 막 하면서 네 꾀에 내가 속을 줄 알고 어린 반푸들 수도 없다. 쌀 한 마리나 주자고 한들 대청 큰 뒤주에 가득가득 들었으니 니놈 주자고 뒤주를 헐며 너무하다 야. 그러니까 나 쌀 엄청 많거든. 근데 내가 너 주자고 그 쌀 퍼서 줄게 만들겠어?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되게 꼽주네. 그리고 벼 한 마리를 주려고 하는데 저 고가세 노젓가리가 지금 태산같이 쌓였는데 너 주자고 노젓가리를 헌단 말이냐. 그러니까 헌다는 거는 꺼내 쓴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 재물 많다고 자랑하면서 절대 못 준다고 하는 이 인성은 뭐야? 그리고 돈량을 주자. 그리고 돈을 주려고 해도 한들 개짝에 가득가득 들었으니 이거 지금 봐봐. 얘도 지금 장면의 극대화야. 돈 많다고 계속 자랑하네. 예를 들어서 나 쌀 많아, 나 벼 많아, 나 돈 진짜 많아. 그래서 안 줘. 그래서 쌀아기 준다고 한들 여기 한 개 100개 야 집에 닭을 몇백 마리를 키워? 대단하네. 그래서 근데 내가 너한테 쌀아기도 못 줘. 그러니까 쌀아기가 부스러진 쌀알이잖아요. 부스러진 쌀알도 내가 너 못 줘. 왜냐면 지금 내가 닭들 쌀 줘야 되거든. 그리고 지게미나 쌀겨나 양단잔에 이런 거라도 주려고 한들 양단간에 이런 거 잘 봐요.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두 가지 가운데. 그러니까 이거는 나 때문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게미나 쌀겨나 연결음이네. 그래서 지게미 5월 쌀겨 이 둘 중에 뭐든 간에 너에게 주려고 해도 이 뜻이죠. 우리 안에 돼지떼가 꿀꿀대니 돼지 먹을 곡식이야. 너 줄 거 없어. 식은밥 주려고 그래도 우리 강아지들 밥 달라고 하는데 식은밥 강아지들 내가 너 주겠냐? 그래서 놀부가 매정하다. 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면서 리듬감과 해학성을 더하고 있죠. 쌤 이거 말 안 했네? 앞부분. 이거 중요하다. 그 놀부의 논리가 있어. 그
얘가 운명론적 관점이 있는 거야, 놀부가. 그래서 각자의 분수가 있어, 사람들은. 그리고 그래서 가난은 운명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야. 자, 이런 거는 고전 소설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이 시험 문제 유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말하기 전략이라는 유형이 있어요. 인물이 말할 때 자신만의 논리를 펼치는 전략에 대해서 소설은 굉장히 문제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흥부한테 왜 쌀을 안 주는 거야? 이게 만약에 진짜 국어를 못하는 애들은 답을 어떻게 하냐면 놀부가 나빠서 이렇게 얘기해. 그건 아니지. 근데 그게 틀렸단 말은 아닌데 국어적으로 그게 정답일 수는 없어요. 아, 그럼 대사를 보고 문제를 풀라는 얘기야, 내 말은. 대사를 보고. 그럼 놀부의 대사는 뭐야? 운명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 각자 분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의 가난은 너의 운명이야. 그러니까 내가 널 도와줄 필요가 없어. 이게 네 운명인데 네가 받아들여야지. 그걸 내가 왜 바꿔주냐? 이게 놀부의 논리인 거예요. 자, 말하기 전략 유형은 소설이 시험 범일 때 진짜 엄청 많이 나온다. 말하기 전략 잘 봐야 돼. 자, 그리고 인물을 대하는 태도. 자, 인물을 대하는 태도를 좀 잘 봐봐. 놀부가 흥부한테 막 뭐라 하잖아. 막 뭐라 하면서 어떻게 그 흥부를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지? 자신을 속여서 잔꾀를 부려서 나를 속여서 재산을 빼앗아 가려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거야. 그죠? 오케이? 요거 봐, 요거. 놀부는 흥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쌤이 요 말하는 거야. 진짜 이렇게 옆날개에 있는 것들을 다 엄청 중요하잖아. 시험에 나오잖아. 자, 그러면 여기도 좀 여기 있는 차이점을 잠깐 미리 보고 갑시다. 자, 놀부전에서는 흥부전과 다르게 형과 함께 그 유산을 물려받거든요. 그러니까 놀부전은 흥부전을 다시 쓴 동화예요. 동화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재산을 같이 물려받은 거야. 근데 흥부가 까먹었어. 날렸어. 그리고 아빠로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흥부전은 온갖 일을 다 하거든요. 근데 놀부전에서는 양반 체면 때문에 하지 못해요. 근데 물론 이 흥부전에서도 책 전체를 보면 좀 다른 부분에서 특히 매품을 팔러 갈 때 갑자기 막 이방한테 반말하고 막 이리 오너라 이런 식으로 지가 뭐라도 된다는 듯이 굴고 막 얼척없이 굴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양반의 체면을 좀 이렇게 내세우는 부분이 흥부전에도 있기는 한데 이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부분에서는 양반의 체면을 내세우는 부분이 아직은 없고, 놀부전에서는 양반 어쩌고저쩌고 계속 논거를 대면서 일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차이점이지. 자, 그리고 흥부전에 드러난 놀부의 논리와 흥부의 태도를 보면 놀부의 논리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분수가 있지. 가난은 운명이니까 도움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흥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부모님의 유산 한 푼도 못 받았는데 그리고 내쫓겼는데도 가만히 있지. 이거 굉장히 소극적인 성격인 거야.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러 찾아간 놀부집에서 도움은 받지 못한 채 속절없이 맞고 있음. 이거 다 소극적이고 되게 연약한, 좀 무능력해. 이런 성격임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뭐 좋게 보면 착한 건데 뭐 선생님 눈에는 좀 답답한 아빠네요. 자, 그다음 놀부는 말을 마치자마자 몽둥이를 들어 매더니 좁은 곳에 벼락치듯 후다닥 뚝딱 동생을 패기 시작했다. 아, 이제 막 물리적 폭력까지. 아이고, 이 급살만아 죽을 놈아, 왜 나를 못 살게 왔느냐, 후다닥. 아이고. 자, 이런 의성어, 감탄사. 재밌네. 생동감이 넘쳐요. 어떤 효과가 있다? 생동감이 넘쳐요. 자, 흥부가 도망을 하려고 한들 대문을 닫아 걸어 놓은 터라 날지도 못하고 그저 퍽퍽 맞을 뿐이었다. 소극적이고 연약한 게 드러나지. 자, 그래서 흥분의 집 처마에 제비 한 쌍이 새끼를 낳아 기르는데 다음 줄거리에서 구렁이를 피하려다가 새끼 한 마리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요. 흥부는 다친 제비를 정성껏 치료해줍니다. 그 인연으로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주고 그것이 잘 자라서 큰 박이 됩니다. 흥부가 박을 타자 그 속에서 재물이 나와서 큰 부자가 됩니다.
굉장히 이거 비현실적이고 전기적인 요소가 있네. 이 소식을 들은 놀부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제비다리를 일부러 나쁜 놈. 그렇게 했는데 박을 키웠는데 오히려 박에서 온갖 나쁜 일이 다 벌어져가지고 벌을 받고 재산을 모두 빼앗기죠. 여기서 바로 권성징악, 인과응보를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흥부는 형을 위로하고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우애롭게 지낸다. 해피엔딩. 그리고 주제는 바로 형제 간의 우애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흥부가 되게 착한 애지? 착한 애로 묘사가 되고 있고, 여기 왼쪽에 흥부전의 또 다른 해서 쌤이 앞에서도 잠깐 얘기해줬는데 정리한 거 한번 보세요. 자, 흥부전의 시대적 배경. 조선 후기 민중들의 어떤 근대적인 의식이 막 싹트던 이 조선 후기 시절이에요. 그래서 양반의 어떤 비경제성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흥부는 몰락 양반이거나 혹은 가난한 소장농을 상징하는 걸로 보이고요. 놀부는 경제력이 아주 많고 현실 감각도 뛰어나요. 천민이었던 것 같은데 신분을 상승시켰던 것 같고, 땅이 많은 걸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땅을 가진 소수의 지주층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가지고 재구성한 놀부전을 보러 갈 거예요. 자, 놀부전은 갈래가 일단 동화예요. 동화는 어린이들이 보는 거지. 그러니까 평이한 언어를 사용하겠지. 자, 평이하다는 얘기가 평범하다는 얘기야. 쌤이 일부러 어려운 어휘를 쓰고 있어요. 고등 가면 평이하단 말이 진짜 많이 나와. 자, 그러니까 중2부터 배우세요. 평범하다는 거야. 일상적인 언어라는 거지. 일상적 언어. 그러면 일상적이라는 거는 짧은 문장. 자, 짧은 문장. 그리고 쉬운 단어들. 쉬운 단어의 반대말이 뭐야? 한자어지. 그래서 이 동화는 한자어가 많이 없어요. 자, 그러면 옛날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았어요. 흥부는 집도 가난하고 일도 잘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매번 놀부를 찾아와 도움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흥부가 여기서는 진짜 중요한 게 흥부가 되게 의지적인 사람으로 묘사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립적이지가 못하고 무능력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지? 얘가 얼마나 가난해. 이 흥부가 지금 이 흥부의 상황을 여러분 삼순구식 알죠? 삼순구식 알아 몰라? 30일 동안 9끼밖에 밥을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가난한 거야. 그래서 입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어떻게든 막 품을 팔아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근데 계속 가난해요. 애기가 뭐 23명인가? 엄청 많잖아. 애기를 줄줄 사탕으로 낳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에, 자, 여기서 중요해. 그러던 어느 날 놀부는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여보, 이제 흥분의 가족이 찾아오면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 도와준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도와주니까 의지만 하고 스스로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 중요하다. 아까 흥부전 고전소설 봤잖아요. 거기랑 원작과 다른 부분인 거야. 여기는 놀부가 착하게 그려지는 거야. 놀부가 흥부를 도와주고 싶은 것 같아. 제목이 뭐야? 놀부전이잖아. 그치? 어린아이들한테 새로운 감동을 주기 위해서 흥부전의 내용을 싹 바꿔서 놀부전으로 바꾸고, 놀부가 현명하게 흥부를 자립시켜주기 위한 어떤 계획을 짜는 그런 스토리로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러다 굶어 죽으면 어떡해요? 아, 내가 다 생각이 있어. 아우, 계획적이야. 지혜롭고 현명한 놀부네요. 마음이 아파도 냉정하게 대하세요. 자, 이거는 지금 대사로 표현되잖아요. 이거 이런 걸 우리가 간접적 제시라 그러죠. 간접적 제시는 정의가 뭐더라?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어떤 성품이나 특성, 어떤 정서들을 전달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직접적 제시로 쓴다면, 놀부는 너무 현명해서 동생 흥부를 자립시켜주기 위한 계획을 하나 짰어요. 이렇게 하면 직접적 제시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게 다 생각이 있으니 그냥 마음이 아파도 냉정하게 대하세요 라고 대사로 처리를 해버렸지.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어떤 성격, 이 현명함을 알려주는 간접적 제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그때 흥부가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형부 좀 도와주세요. 아내와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삼순굿이. 근데 이제 냉정하게 말하기로 했잖아. 좀 스스로 책임져. 네가 아이들 먹여 살려 임마. 근데 형님 다시 손 벌리지 않을 때 내가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근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 다 까먹고 내가 또 얼마나 도와주는데 너 이제 나랑 형제도 아니야. 썩 물러가거라. 자, 이거 중요하지. 원작에서는 놀부가 흥부한테 유산 하나도 안 줬잖아. 혼자 독차지했잖아. 그럼 놀부전에서는 재산을 같이 물려받은 걸로 묘사가 되죠. 이렇게 내용이 좀 바뀌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계속 모질게 쫓아내는 거지. 왜 이렇게 모질게 흥부를 쫓아내? 여기 보세요. 놀부에게 의지하면서 스스로 일할 생각을 하지 않는 흥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인 거지. 자, 이제 놀부가 흥부를 내쫓아버렸어. 그런데 흥부는 쌀 한 톨도 받지 못하고 결국 이제 집에서 쫓겨났어요. 자, 이런 거 우리가 문전박대 당했다 그러지? 자, 형님 진짜 너무해. 형님 나보다 재산도 많잖아. 그리고 형님 부자잖아. 가난한 동생을 좀 도와주면 어때? 두고 봐. 진짜 보람듯이 선고하고 말 거야. 그때 내가 형님을 모른 체 할 거야. 오우씨, 이거 복수계획. 여기서 성격이 드러나. 그때는 내가 형님 모른 체 할 거야. 속 좁지 않아? 그래서 흥부는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좀 동생답지. 기분이 되게 잘 상하고 속이 좁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간접적 제시지에도 인물의 말을 통해 흥부의 성격을 제시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얘의 복수 계획도 원작에서는 없었지? 원작에서는 막 때려도 맞기만 하잖아, 흥부가. 너무 답답해.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았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얘가 차라리 이게 낫다, 야. 나 가만 안 둬. 나 복수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원작과 달라진 부분이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소설에서 외적 갈등도 나타나요. 흥부랑 놀부가 지금 대립하고 있잖아. 그래서 인물 대 인물의 갈등이 나타나는 부분이 여기 부분이죠. 둘이 이제 맞짱 떴잖아. 자, 무엇해서 먹여 살리지 가족을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농사 짓자니 물려받은 논밭을 다 팔았고, 자, 여기 부분 얘가 지금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잖아요. 근데 진짜 갖고 있는 게 없어. 야, 얘 농사 왜 못 져요? 물려받은 논밭을 다 팔아서 농사 못 짓는 거야. 장사는 왜 못해? 미천이 없는 거야. 품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하자니 양반체면이 말이 아닌 거야. 자, 여기 봐봐요. 무능력하고 경제적 능력은 없는데도 양반의 체면을 생각하죠. 그래서 얘가 봉건적 인물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근대적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부정적인 면이 묘사가 되고 있는 거지. 얘도 바로 쌤이 원작과 다른 내용 중에 하나라 그랬죠? 원작에서는 열심히 일했잖아요. 근데 놀부전에서는 일을 잘 안 해. 야, 양반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한 경제, 돈벌이가 떠올리지 않았어요. 그때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주인장 계시오? 흥부가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내가 이 집 주인인데 누구시오? 나는 바가지 장소일시다. 당신 지붕 위에 열린 박이 하도 탐스러워서 말이오. 저 박을 타서 바가지를 만들어 내게 팔지 않겠소? 값을 후하게 쳐드리다. 자, 이 바가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밑에 나와 있지? 흥부가 돈을 벌게 되는 계기야. 이것도 원작과 다른 점이죠. 여기 보면 흥부네 가족이 박을 타서 바가지를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 바가지를 다 팔고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잖아. 즉 놀부가 바랬던 대로 흥부가 자립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원작에서는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가 박쥐에서 박이 열었는데 거기서 막 밥도 계속 나오고 막 돈도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재물이 막 계속 나왔잖아요. 이것도 원작과 다르죠. 원작은 전기적이었어. 그치? 그런데 여기서는 진짜 어떤 장사를 한 거잖아요. 바가지를 팔아서. 근데 이거는 현실적인 거지. 정기적이지 않고.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 보는 동화다 보니까 좀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스스로의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 자, 그리고 여보, 우리도 이제 쌀밥을 먹게 되었어요. 그러게 말이요. 이 돈 보세요. 우리 이제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흥부가 똥을 묻고, 이게 똥 거름이죠. 박을 여러 개 심고, 또 박이 주렁주렁 열리고, 바가지 엄청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또 흥부가 만든 바가지 겁나 팔리고, 흥부표 바가지가 온 나라에 유명해졌어요. 흥부네 가정은 부자가 되었어요. 이제 자기 곳간을 흥부가 들여다봐.
나 이제 이 정도면 내가 형보다 엄청 더 부자겠지. 형님 집에 가서 누가 더 부자인지 가려봐야겠다. 아우 진짜 유치하다. 자, 진짜 속이 좁은 애야, 그치? 아까 원래 복수하기로 했으니까. 자, 흥부는 놀부집으로 가서 몰래 곡간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곡간에 곡식은 없고 바가지만 가득했지요. 오마이갓. 개암동. 바로 흥부가 바가지 장수에게 팔았던 바가지였어요. 아, 형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구나. 깨달음. 그래서 흥부는 그제야 놀부의 마음을 알아차렸어요. 자, 이런 건 다 직접적제시죠. 흥부는 그제야 놀부의 마음을 알아차렸어요. 이건 서술되어 있잖아요. 이건 직접적 뜻이지. 그러니까 이 놀부의 마음은 뭐야? 흥부가 자립하기를 바랬던 마음이죠. 그래서 자신을 배려해 준 거야. 왜냐면 돈만 주면은 자립을 안 하니까 대신 바가지를 사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배려한 그러니까 놀부를 보고 흥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감사한 마음, 또 죄송한 마음이 들었겠지. 그래서 이제 흥부는 막 집에 놀부의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지금까지 원망하고 살았어요.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죠. 이 흥부가 사과하는 것도 원작과 다른 점이야. 원작에서는 놀부가 사과하잖아. 놀부가 다 패가망신하고 쫄딱 망한 다음에, 그치? 그리고 여기 그 바가지도 원작과 다른 부분이죠. 놀부가 착하고 현명하게 흥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 놀부가 이렇게 말해. 아니야,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자,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이 너그럽구나, 놀부가 너그러운 사람이구나 라는 걸 간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그리고 둘이 해피엔딩으로 행복하게 살았다. 자, 여기 너무 중요해. 갈등 해소. 고전 소설은 항상 이렇게 갈등이 해소가 되고 해피엔딩이 돼요. 자, 그러면 바가지의 기능을 쌤이 좀 정리해놨거든. 1번, 흥부가 자립하게 되는 계기다. 2번, 놀부의 배려심을 보여주는 소재다. 3번, 흥부와 놀부의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소재다.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가지 이거 비교해보면 이 동화에서는 어때? 문장이 확실히 쉽죠. 흥부전보다 동하다 보니까 짧은 문장과 쉬운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운율감은 느껴지지 않지. 운율감은 없지. 짧은 문장과 쉬운 단어로 쓰였다는 어떤 형식적인 특징이 있네요.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은 뒤로 가고 이 속 좁은 이 흥부와 놀부 스토리가 더 재밌는 것 같아. 자, 여기 보자. 인물의 성격 파악하자. 학습활동 진짜 시험은 다 학습활동에서 나온다. 흥부전 착하다. 일 열심히 한다. 놀부 속이 좁다. 의지한다. 흥부 심술구 여러분 이거 읽어보세요. 너무 쉽지 않니? 앞에 쌤이 다 말했지. 그리고 놀부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 그쵸? 여기 부분. 그래서 내가 보란 듯이 성공할 거야. 이런 여기는 다 인물의 말을 통해서 간접적 지시네. 근데 여기는 대사가 요거 두 개만이네. 이거는 이거는 말과 행동을 통해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두 개가 간접적 지시네요. 대사로 있는 것만. 여기서 성격을 왜 바꿨을까? 재구성하면서. 왜냐면 시대가 달라졌잖아. 그지? 이게 시대가 달라졌다고. 시대가 변했다. 오늘날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무능력하면 애기들이 보더라도 흥부가 좀 고구마 먹은 캐릭터가 아닐까?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만 보면 놀부가 꼭 나쁜 사람이 아닌 거지. 그럼 시대가 변하면 가치관도 변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인물의 평가도 변하겠죠. 그래서 이런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놀부가 나쁜 사람이라 할 수 없어. 자신의 생계를 형에게 의존하는 흥부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아. 현대사회에서 중요하게 여치는 가치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라는 거지. 성실히 일해라 라는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지. 자, 그러면 사건들을 비교해보면 여기 스토리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흥부전에서는 전기적 혹은 비현실적, 얘는 현실적, 장사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작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읽어볼까요? 조선 후기에는 소수의 지주는 놀부처럼 부자가 되고 대부분의 소장농은 흥부처럼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해졌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가난한 흥부가 복을 받아 부자가 되는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치? 위로가 이거 서리법이잖아. 위로가 되겠냐?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는 뭘 가르쳐 줘야 돼? 자신의 힘으로 성실하게 노력해서 얻는 성공의 가치를 알려줘야 돼. 또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는 삶의 가치를 보여줘야 돼. 또 스스로 노력하는 삶과 다른 이를 배려하는 삶의 가치를 보여주고 싶었을 거야. 그지? 그래서 다른 이를 배려하는 삶은 놀부의 삶이잖아. 이렇게까지. 자, 그럼 쫓아내는 장면을 통해 비교해 봅시다. 여길 보면 이 가가 원문이잖아. 원문. 그 얘가 동화잖아. 재구성한 작품이잖아. 그래서 원문에서는 문장이 길죠.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이니까 운율이 느껴지죠. 이 장면이 극대화잖아. 그리고 어려운 말이 많아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지. 뭐 노적가리, 뭐야 또 뒤주, 대청 이런 거. 근데 동화는 뭐야? 문장이 짧죠. 그리고 운율이 없죠. 그리고 단어가 쉽게 읽혀지죠. 동화니까. 그지? 그래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면 좀 문장을 좀 바꿔줘야지.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판소리계 소설 흥부전 보고 이거 별표. 오늘날에도 흥부전이 다양하게 바뀌거든요. 놀이극도 있고 소설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얘가 끊임없이 재창조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생각해봐. 여기 돈이나 재산보다는 형제 간의 우애가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되게 이 교훈은 시대를 타지 않는 거야. 두 번째, 착한 일 하면 열심히 착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면 복을 받는다는 결론이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내용이 비슷하네요. 교훈적이다. 자, 권선징악이다. 그리고 착하게 살면서도 풍요롭게 살고 싶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소망이기 때문이다. 잠깐, 이 모든 게 뭐야? 리 선생님이 오프닝에서 말했던 보편적인 가치들을 담고 있다는 거.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한테 공감을, 시대를 건너 뛰어넘어서 공감을 줄 수 있다는 거. 괜찮? 자, 여기 쌤이 앞에 설명했던 거 여기 다 정리되어 있네요. 내가 괜히 적었네요. 좋아. 이제 소나기 볼 건데, 자, 여기 소나기란 소설이 있잖아요. 그 소설을 재구성한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요 가사거든요. 근데 주제는 똑같아. 상골 소년의 아름답지만 슬픈 사랑이야. 그래서 그 특징은 시간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향토적인 소재를 낭만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죠. 여기 보면 풀잎을 따다 엮었어요. 예쁜 꽃송이도 넣었고요. 그대 노을빛이 머리 곱게 물들면 예쁜 꽃모자를 씌워주고파 라고 하죠. 그럼 예쁜 꽃모자는 그 소녀를 생각하는 이 소년의 마음을 상징하는 소재죠. 근데 소설에서는 좀 내용이 달라요. 꽃모자를 만들지 않고 싱싱한 꽃을 막 이빨로 꺾더라 걔는. 거친 남자야. 막 이빨로 막 꽃을 이빨로 뜯어서 꺾어줘. 그렇게 막 꺾어서 꽃다발 같은 거 만들어준단 말이야. 여기는 이제 모자로 좀 바뀌었네요. 냇가에 고무신 벗어놓고 흐르는 냇물에 발 담그고. 이것도 소설에서는 손을 담근다는 묘사가 있거든요. 그게 조금 바뀌었네. 나는 언제쯤 그 애가 징검다리를 건널까 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바로 좋아하기 때문에 기대감과 설렘이 드러나네요. 자, 흐르는 냇물 위에 노을이 분홍빛 물들이고 어느새 구름 사이로 저녁 달이 빛나고 있다. 노을빛 냇물 위에 예쁜 꽃 모자가 떠가는데 어느 작은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얘기라고 주제를 직접 말해주네. 왜냐면 꽃모자를 주지 못한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냇물 위에 모자가 떠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지 못하고 이제 얘 떠내려 보내는 거지. 그래서 이 새드 엔딩을 암시하죠. 그 소설에서도 소나기에서도 소녀가 죽잖아. 자, 이 노래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아름답고 서정적이다. 소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그려진다. 사랑이 슬프게 그려진다. 자, 이 노래를 들으니까 황순의 소나기가 떠오르네. 소나기 가볼까?
이 소설은요, 3인칭 관찰자 시점이고요. 향토적이고 서정적이고 비극적이에요. 단편 소설이라서 짧고 여러분 다 읽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부교재도 있잖아. 여기 보면 주제 소년과 소녀의 맑고 순수한 사랑이고요. 특징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사건을 전개하고 있어요. 즉 순행적인 전개 방식을 쓰고 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농촌을 배경으로 소년과 소녀의 사랑을 서정적으로 묘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토리를 보러 갑시다. 여기 스토리를 보러 가면은 토요일이었다. 시간적 배경. 그리고 여기가 좀 초가을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초가을에 개울가에 며칠째 보이지 않던 소녀가 건너편에 앉아서 물장난을 하고 있었다. 모르는 채 징검다리를 건너가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 소녀 앞에서 한번 실수를 했을 뿐 여태 큰 길 가듯이 건너던 징검다리를 오늘은 조심스럽게 건넌다. 얘 못 들은 채 했다. 얘 왜 못 들은 척하냐? 줄기로 올라섰다. 얘 이게 무슨 족이지?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도시 소녀가 적극적이야. 말도 막 걸어. 나는 막 가오잡으려고 막 안 보이는 척 지나가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돌아섰다. 소녀의 맑고 검은 눈과 마주쳤다. 얼른 소녀의 손바닥을 눈을 떨고 너무 귀여워. 고개 빡 숙이는 거야. 첫사랑이야, 첫사랑. 비단조개. 이름 알려주니까 이름도 참 곱다. 자, 그리고 갈림길에 왔다. 여기서부터 길이 갈라지지? 여기서 소녀는 아래편으로 한 마장쯤, 그리고 소녀는 우대로 위쪽으로 한 10리쯤 길을 가야 한다. 소녀가 걸음을 멈추며 너 저 산 너머에 가본 일 있니? 왜 이 말 하지? 나중에 같이 거기 가자고 말하는 거지? 그린라이트입니다. 자, 벌끝을 가르쳤다. 없다. 우리 가보지 않을래? 시골 오니까 혼자 심심해 못 견디겠다. 저래봬도 멀다. 왜 이렇게 얘 무뚝뚝하니? 연애 안 해본 것도 못소린 게 너무 티나. 멀면 얼마나 멀겠니? 서울 있을 땐 사뭇 먼 데까지 소풍 갔었다. 소녀의 눈이 금세 바보 할 것만 같았다. 자, 3인칭 관찰자인데 너무 묘사를 잘한다. 바보 하게 생겼네. 그죠? 그래서 이 스토리 여러분 전체 뭐 짧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세요. 얘가 결국은 저기 하잖아. 애기가 애랑 같이 비 오는 날에 결국 그 산을 가요. 산에 갔는데 산에 가서 막 꽃도 꺾어주고 막 해. 근데 이제 비가 와가지고 원두막에서 피하려고 했는데 비가 막 새는 거야. 지붕이 좀 가짜나가지고. 그래서 비를 피할 수 없으니까 어떤 수수단 안에 들어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수수단 안에 이렇게 된 거지. 약간 인디언 집처럼. 여기 안에 둘이 들어가서 여기 앉아요. 원래 소녀만 앉아 있었고 소녀는 밖에 앉아 있었는데 소녀가 들어오라 그래. 진짜 너무 클로즈 가깝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올 때 물이 너무 냇가에 많아져가지고 소녀가 못 건너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소년이 또 업어주고 데리고 오죠. 근데 이제 스웨터에 막 검붉은 진흙물이 묻어서 옷이 좀 더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선물도 줘. 뭐냐면 소녀가 소년한테 대추를 줘요. 그러니까 자기네 외할아버지는 대추가 맛있다고 하면 주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대추가 좀 귀한 거였나 보지. 그리고 얘네들이 또 가난한 애기들이니까. 그런데 소녀는 덕세 할아버지에서 또 호두를 훔쳐. 얘 썸녀줄, 호두를 훔치는 것도 진짜 가오가 안 선다, 야. 근데 얘가 소녀가 계속 안 나와. 원래 항상 이 개울가에서 왔달 갔달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학교도 안 나와. 근데 이사 간다는 말을 듣는데 갑자기 얘가 죽었다, 그렇지. 그거를 엄마 아빠가 말하는 대화를 통해서 내가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훔쳐듣는다? 이렇게 내가 자다가 이게 얼결에 들어요. 근데 저기서 진짜 여자애가 잔망스럽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가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했다고. 그죠? 그래서 요렇게 그 스토리가 끝나는 그 이야기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봐. 실제로 아까 그 노래 있잖아. 그 노래는 이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작품을 보고 징검다리와 기다림의 모티프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비교해봐. 이 노래를 만든 작가의 새로운 상상 혹은 이 노래의 가치를 한번 말해보자. 왜냐면 재구성한 작품이라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야. 재구성해도 가치가 똑같이 뛰어나.
새로 그냥 다른 스토리일 뿐이야. 다른 가치일 뿐이야. 자, 보면 자, 여기서는 지금 이 노래에서는 소녀를 기다리는 소년의 마음을 꽃모자로 표현하고 있어. 그지? 그리고 이 노래에서는 소년의 처지에서 소년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려내고 있죠. 그런데 이 소설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니까 소년의 속마음도 알 수 없어요. 그치? 1인칭이 아니잖아. 자, 그리고 풀잎새, 노을빛, 저녁달 등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소재에서 소나기에서 느꼈던 문학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어. 그리고 소나기와 같이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이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노래와 비교해 보는 거 쌤이 여기 왼쪽에 별표 쳐놨어요. 여기 한번 볼까? 자, 그래서 그 꽃모자를 주고 싶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소나기에서 꽃을 한 움큼 꺾어와서 소녀에게 건네는 장면이 떠올라. 그치? 그리고 언제쯤 그녀가 징검다리를 건널까 두근거렸다고 하는 모습은 소녀가 보이지 않자 주머니 속에서 조약돌을 만지작거리던 장면이 떠올라. 이제 여기서 이제 조약돌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예요. 그녀를 생각하면서 얘가 자꾸 조약돌을 이렇게 주무르는 버릇이 생기거든. 왜냐면은 이 조약돌, 그러니까 왜냐면 소녀가 조약돌을 만지고 물장난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심지어 조약돌을 막 집어 던졌잖아. 이 얘한테 갑자기 뭐 바보 이렇게 던지고 달려가잖아. 그래서 그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얘가 집은 거야. 그래서 그 소녀가 던진 조약돌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 소녀가 떠오를 때마다 그걸 만지는 거지. 그러니까 좋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소설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 이제 그녀가 이렇게 소녀가 뭐 파보 이러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조약돌이의 물기가 말랐다고 표현되거든요. 그럼 조약돌의 물기가 말랐다는 거는 뭐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야. 시간이 지나서 이 물기가 마른 거거든요. 그 정도로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약간 막 바보 이러고 막 도망가니까 그걸 한참 바라봤다는 뜻이지. 그래서 조약돌이 계속 이 사람의 그 소녀를 향해 질주하는 이 소년의 마음을 상징하는 그걸 담은 이 소재가 됩니다. 다음 마지막이죠. 소설과 달리 이 노래에서는 운율이 느껴지고, 그지? 노래니까 운율이 있어야지. 그리고 유주 이렇게 이거 뭐야? 경어체. 경어체를 해서 그리고 말을 건네는 방식. 말을 건네는 방식. 경어체고 구어체이기도 해요. 말할 때 하는 말. 요 조의 어미로 끝나서 친근한 느낌을 준다라고 하는 것도 차이점이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재구성한 작품들을 읽는 방법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를 훔치는 그걸로 이제 다시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구성한 가치도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는 깨달음을 얻으셨으니까 다음 시간에 만나요.